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의 마음의 영화를 처방해 드립니다. 지은이는 전우영, 사회심리학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전임연구원으로 일하며 사회적 무의식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심리학회 학술상, 한국광고학회 제1기획학술상 등을 수상했고 LG 연암 펠로우로 선정됐다. K무크에서 저자가 강의한 심리학 스타트가 전체 745개 강좌 중 강의평가 1위에 올랐다. 현재 대전 충남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사회심리학의 통찰과 지혜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주의를 끄는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문제는 주의를 끄는 자극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어도 마음은 그 자극에 반응하고 사로잡히고 만다는 것이다. 아픈 기억이나 나쁜 사람은 우리의 주의를 자동적으로 끌어당긴다.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도 이들은 반복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침범한다. 이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상처를 덧내는 일이 반복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도록 만들어졌다. 우리에게 가장 쉽고 편한 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어렵고 불편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영화는 이 어려운 일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 현재의 삶에는 수많은 사건이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의 삶에는 중심 사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주변 사건들이 더 많다. 과거와 미래의 사건 혹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 생각할 때 사람들은 중심 사건에만 주목하고 주변 사건의 영향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티머시 윌슨은 이를 초점주의 오류라고 명명했다.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는 예쁜 신랑과 신부, 아름다운 결혼식만 보인다. 당사자들이 결혼 과정에서 처리해야 했던 귀찮고 짜증나는 수많은 주변 사건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하객들은 당사자들이 실제로 느낀 행복감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과장된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다. SNS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타인의 삶에서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것은 중심 사건들이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타인의 중심 사건들만 보고 상대가 얼마나 행복할지 추정한다. 그런데 SNS에 올라온 사진들은 인생의 중심 사건 중에서도 좋은 것들만 고르고 고른 것들이 대부분이다. 네오는 예언자 오라클을 찾아간다. 자신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자인 바로 그 사람, 더 원이 맞는지 묻기 위해서다. 그녀는 답을 주지는 않고 오히려 네오에게 되묻는다. 네가 더 원이라고 생각해? 네오는 솔직히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답한다. 오라클에게 네오는 말한다. 저는 더 원이 아니군요. 매트릭스는 믿음에 관한 영화다. 그 중심에는 네오가 인류를 구원할 더 원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장 먼저 놓아버린 사람은 네오 자신이었다. 자신이 더 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네오에게 오라클은 쏘리라고 말한다. 오라클의 쏘리는 안타깝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오라클은 네오가 더 원임을
알고 있었다. 오라클은 더 원이 된다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한다. 아무도 말해줄 수 없고 자기가 스스로 온몸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믿지 못하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한들 소용없다. 그래서 오라클은 네오가 안타깝고 안쓰러웠다. 네오에게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네오가 더 원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람은 바로 트리니티다. 모두가 네오의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 트리니티는 숨이 끊어진 네오에게 다가가 말한다. 자신이 사랑에 빠지는 남자가 바로 더 원이라고 오라클이 예언했다고. 그러니 당신은 죽을 수 없다고. 그러곤 네오에게 키스한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 네오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부활한다. 트리니티의 믿음이 결국 네오를 진짜 더원으로 만든 것이다. 온통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이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스미스 요원과 매일매일 힘겹게 싸우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잠재력에 대해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나보다 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의 사랑. 아이가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는 순간 고통스럽게 배워야 하는 것도 생긴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일이다. 사람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최초이자 가장 큰 심리적 통증은 바로 어머니를 기다리는 동안에 발생한다. 어머니와 떨어질 때 아동이 보이는 극심한 불안이나 공포 반응을 격리불안이라고 하는데, 이는 아동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가지 말라는 메시지이다. 아동이 격리불안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기의 아동들은 기다리면 어머니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동 인지발달 연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스위스의 발달 심리학자 장 피아제에 따르면 약 2살까지의 아동들은 어떤 대상이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면 이 세상에서도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어떤 대상이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져도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라는 대상 영속성 개념을 획득하는 것은 약 2살이 될 무렵이다. 이때가 되면 아동은 어머니가 자기 눈앞에 없어도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고, 그래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기다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 영속성 개념을 획득했다고 해서 모든 아동이 어머니를 편안하게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발달 심리학자인 메리 에인스워스에 따르면 자신이 어머니를 필요로 할 때가 되면 어머니가 반드시 돌아와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된 아동들만 불안해하지 않고 어머니를 기다릴 수 있다고 한다. 기다리기 위해서는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아동들은 불안 수준이 낮고 어머니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이들은 성인이 되면 집착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는 건강한 사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사람들은 아기 때 배운 방식대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사랑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다. 사랑이란 언젠가는 돌아올 사람을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랑은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사람도 기다리게 만든다. 에드워드는 억만장자다. 그의 관심사는 돈이다. 사람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아니,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부른다. 로브 라이너 감독이 연출한 버킷리스트는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두 남자의 이야기다. 에드워드와 카터, 60대 후반의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 운이 좋으면 1년 정도다. 같은 병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 버킷리스트는 목에 줄을 매고 양동이 위에 올라선 사람이 양동이를 걷어차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이다. 둘은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과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들의 목록을 만들고 하나씩 실행에 옮긴다. 이들의 버킷리스트에는 진짜로 장엄한 광경보기,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모르는 사람 도와주기, 눈물이 날 때까지 웃어보기, 한정판 고성능 자동차 쉘비 머스탱 운전해보기,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인과 키스하기, 문신하기, 스카이 다이빙하기, 영국의 스톤헨지에 가보기,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일주일 보내기, 로마 여행하기, 이집트 피라미드 보러 가기, 아프리카 세렝게티에서 사자 사냥하기, 연락이 끊겼던 사람과 다시 연락하기 등이 올라갔다. 에드워드와 카터는 마지막 남은 시간에 버킷리스트의 항목들을 하나씩 지워나간다. 에드워드와 카터의 버킷리스트에는 물건을 사고 싶다거나 소유하고 싶다는 항목은 하나도 없다. 이들의 버킷리스트에 올라온 것들은 모두 체험과 관련된 것들이다. 직접 경험하고 몸과 마음으로 느껴보고 싶었던 것들이다. 물질보다는 체험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준다. 물건을 소유하기 위한 소비보다는 체험을 위한 소비가 더 큰 기쁨을 안겨준다. 체험이 우리에게 더 크고 오래 지속되는 기쁨을 주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 기억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소유하기 위해 산 물건들에 매우 빠르게 적응하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식상해야 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물건을 소유하여 얻는 기쁨의 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진다. 하지만 체험의 기쁨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남아 계속 그 당시의 기쁨을 회상하게 한다. 사람은 추억의 동물이다. 기쁨의 추억은 순간순간 다시 살아나 우리를 그 당시 만났던 기쁨의 현장으로 시간여행을 시켜준다. 체험의 기쁨은 우리의 기억이 살아있는 한 평생 지속되는 것이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에드워드지만 그에게도 보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다. 딸 에밀리다. 하지만 연락이 끊긴 지 오래다. 카터는 에드워드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의 버킷리스트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추가한다. 연락이 끊겼던 사람과 다시 연락하기. 카터의 장례식을 마치고 에밀리를 찾아간 에드워드. 그곳에는 상상해본 적도 없는 소녀가 따뜻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에드워드의 손녀다. 그는 드디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인과 키스하기를 지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에드워드에게는 손녀와의 만남이 바로 경외심을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체험은 사실 여행도 콘서트도 아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살아가며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일이다.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여성들이 짝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성의 자원 제공 능력이라고 한다.
자원 제공 능력을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단서는 남성의 경제력이다. 여성이 직면하는 또 다른 고민은 남성이 자원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자원을 자신과 자식에게 기꺼이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자원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진화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 데이비드 버스에 따르면 사랑에 빠졌을 때 하게 되는 가장 전형적인 행동은 상대에 대한 헌신이다. 여성은 자신의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지만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발벗고 도와주고 기꺼이 비싼 선물을 사주고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 귀 기울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 남자가 자신에게 장기적으로 헌신할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자원 제공 능력이 있는 남성이 헌신 행동을 지속할 때 여성은 드디어 운명의 짝을 만났다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쁜 남자들이 여성에게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이 헌신 행동이다. 실제로 나쁜 남자들은 관계의 시작에서부터 상당 시간 동안 전적으로 상대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문제는 나쁜 남자들의 헌신에는 진심이 없다는 것이다. 나쁜 남자들의 헌신은 목표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작전의 일부일 뿐이다. 착한 남자들의 사랑에는 고민의 단계가 포함된다. 이 여성을 짝으로 선택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이 여성을 자신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착한 남자들의 헌신 행동은 이러한 고민의 단계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된다. 하지만 여성들에게 이런 고민의 단계는 호소력이 거의 없다. 반대로 망설임 없이 이루어지는 나쁜 남자의 위장된 헌신 행동은 여성에게는 무조건적이고 운명적인 사랑으로 해석된다. 여성들이 나쁜 남자에게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성들을 매혹하는 것은 나쁜 남자의 냉정한 모습이 아니라 위장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돌직구처럼 들어오는 그 남자의 헌신 행동이다. 나쁜 남자의 헌신 행동을 맛보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한다. 남자의 사랑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이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남자의 헌신 행동을 직접 경험해보면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이런 사랑이 현실에 존재한다고 굳게 믿게 된다. 그 덕분에 착한 남자들의 계획되지 않은 마음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진다.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착한 남자들의 마음은 헌신 행동의 단계로 넘어가기도 전에 가짜 판정을 받게 된다. 나쁜 남자를 통해 직접 체험한 헌신 행동을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한 진짜 사랑이라고 굳게 믿는 여성은 결국 나쁜 남자에게 달려가게 되어 있다. 나쁜 남자의 헌신 행동에 중독된 것이다. 독일 쾰른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리산 다미치 등이 발표한 연구는 미신적인 믿음이 실제로 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있는 골프공이 행운의 공이라고 믿었을 때 평범한 공이라고 생각했을 때보다 퍼팅 성공률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자신만의 행운의 물건, 예를 들어 반지나 인형, 조약돌 등을 갖고 있을 때 행운의 물건을 옆방에 두고 온 사람들보다 과제를 훨씬 더 잘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게 행운이 있다는 믿음은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성공에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행운이 따른다는 믿음이 강할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강해진다. 그 결과 자기 효능감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많은 연구는 자기 효능감이 큰 사람들이 자기 효능감이 작은 사람들보다 과제를 더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자기 효능감이 큰 사람들이 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더 끈기 있게, 더 지속적으로 과제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타이거 우즈, 마이클 조던, 세리나 윌리엄스는 모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징크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타이거 우즈는 제일 중요한 경기가 벌어지는 날이면 빨간색 상의를 꺼내 입는다. 마이클 조던은 대학 재학 시절부터 입었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농구팀의 파란색 반바지를 NBA 유니폼 아래에 받쳐 입고 경기에 나섰다. 세리나 윌리엄스는 테니스 대회 토너먼트 내내 같은 양말을 신고 경기를 한 적이 있다. 이들이 자신만의 징크스를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강박증 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징크스가 자신의 경기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 우영우는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다. 다른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사진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녀지만 우영우에게는 다른 사람들 모두가 갖고 있는 평범한 능력이 없는 듯 보인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의 진짜 의도와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이 그것이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우영우가 상대방의 의도와 감정을 이해하는 방식은 5살 정도의 아동들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상대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른은 나와 타인이 보는 세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내게 소중한 것이 상대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상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수 있음을 안다. 하지만 아동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와 동일한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장 피아제는 이러한 아동들의 사고방식을 자아중심적 사고라고 불렀다. 자아중심적 사고 경향 때문에 아동들은 자신들이 좋아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고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5세 전후의 아동에게 명품 가방과 뽀로로가 그려진 가방 중에서 엄마에게 줄 선물을 고르라고 하면 아동은 뽀로로 가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타인의 관점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은 7에서 8세 전후에 획득하게 된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가진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경험한다. 덕분에 아동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은 우리를 타인과의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만든다.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자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남으로써 아이는 이제 어른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 자신의 생각이 세상 전부라고 생각했던 아이는 이제 세상에는 수많은 다른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사회적 동물에게 필수적인 능력은 다른 구성원과 소통하는 능력이다. 자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이가
이제 다른 구성원과 독립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존재, 즉 어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동이 자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자신과는 다른 조망으로 세상을 보는 친구들 덕분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싫다고 말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좋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생각의 시야를 확장해준 덕이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는 다른 생각을 말해줄 친구가 있어야 한다. 나를 어른으로 만드는 것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존재다. 사람들은 세상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틀을 통해 바라본다. 스키마라고 하는 마음의 틀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만든 지식이다. 장 피아제는 생각은 동화와 조절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고 가정한다.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아동이 고양이 인형의 꼬리를 잡는다. 그러고는 잡아당긴다. 그 결과 인형이 자신 쪽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아동은 행위와 결과에 대한 스키마를 형성한다. 어떤 대상을 손으로 잡은 다음 당기면 자기 쪽으로 위치가 이동한다는 지식이다. 스키마가 형성되면 아동은 스키마를 다른 대상에게도 적용하는데 이를 동화 과정이라고 한다. 손에 잡히는 것들은 뭐든 잡아당긴다. 이러한 동화 과정을 통해 아동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적용할 대상의 범위를 넓혀나간다. 하나의 스키마를 가지고 이해하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동은 진짜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당겼다. 깜짝 놀란 고양이는 후다닥 도망가 버렸다. 잡아당겼는데 더 먼 곳으로 위치 이동이 발생한 것이다. 기존의 스키마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과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아동은 자신이 가진 기존의 스키마를 조절한다. 고양이 인형의 꼬리를 잡아당기면 자기 쪽으로 이동하지만 살아있는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당기면 반대 방향으로 달아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스키마로 수정한다. 조절된 스키마는 다시 동화의 과정을 거친다. 수정된 스키마를 다양한 대상에 적용해 보는 것이다.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인 스키마를 획득하게 된다. 사랑은 함께하는 동화와 조절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에 상대를 동화시키려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틀이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상대를 오해하게 만들 때 내 마음의 틀을 조종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나의 스키마를 끊임없이 조절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사랑의 과정이다.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면 구성원들 사이에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생기는데 이를 규범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집단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불편해하고 배척하고 물리적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집단의 규범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내려고 하고 일단 규범을 파악하게 되면 스스로 그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람들은 집단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집단 규범으로 채택하고 그래서 다수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형 강의실에서 한 교수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보니 열심히 설명을 받아 적고 있다. 아무도 질문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괜히 질문을 해서 다수의 눈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나만 바보같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없으니 나중에 따로 책을 보고 공부해야겠다고 결정한다. 결국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강의가 끝난다. 사실 모든 사람이 강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집단 구성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제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이 다수의 생각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그것이 집단의 규범이 된 것이다. 이를 다수의 무지 현상이라고 한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으면 침묵이라는 규범을 따르라는 압력은 극대화된다. 집단 규범에 대한 동조 압력은 집단 내의 의견이 만장일치를 이룰 경우에 최대가 된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있으면 규범에 대한 동조는 크게 줄어든다. 만장일치가 깨지는 순간 나 혼자만 이탈된다는 두려움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만장일치를 깨는 이탈자가 반드시 멋진 질문이나 영웅적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한 명의 이탈자가 강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엉뚱한 질문을 해도 침묵에 대한 동조 압력은 크게 줄어든다. 여기저기서 질문이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주변에 엉뚱하거나 조금 더 심각하게는 황당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주로 이탈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탈자의 행동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그들의 행동은 암묵적으로 합의한 규범에 부합하지 않고 그래서 이탈자는 집단 구성원들로부터 배척당하기 쉽다. 실제로 이탈자의 행동이나 의견은 아무런 호소력이 없을 때도 있다. 하지만 만장일치를 깼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탈자는 집단에 새로운 생각과 행동의 공기를 불어넣어준다. 덕분에 우리는 다수의 무지로부터 깨어날 수 있다. 엉뚱하고 황당한 사람도 세상에 필요한 이유다. 온 가족이 피자 포장 상자를 조립해서 연명할 정도로 가난한 가족. 그들에게 드디어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다. 이들은 절묘한 계획으로 부잣집의 식구 4명이 모두 취업하는 데 성공한다. 아들은 영어 과외 선생으로, 딸은 미술치료 선생으로, 아버지는 운전기사로, 어머니는 가사 도우미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투하는 4인 가족의 모습과 이들의 참담한 실패를 보여준다. 사람들은 미래를 계획한다. 하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계획에 없던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인생이다. 문제는 계획에 없던 일들이 발생했을 때 받는 충격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것도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는 계획에 없던 일 중 하나다. 비가 올 줄 모르고 캠핑장으로 떠났던 박 사장 가족은 캠핑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계획에 없던 폭우 때문에 박 사장의 가족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는 계획했던 캠핑을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같은 폭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속수무책으로 침수 피해를 당한다. 계획에 없던 일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가혹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 가난하다는 것은 충분한 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 심리적 자원 역시 고갈된다는 점이다. 통제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상은 수많은 스트레스가 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자원을 갉아먹는다. 집에 물난리가 나서 이를 수습하느라 혼이 쏙 빠진 사람에게 미래를 계획하는 데 필요한 심리적인 자원이 남아있을 리가 없다. 경제적 빈곤은 사람을 피곤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인도의 사탕수수 농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탕수수 추수대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경제적 걱정이 심했던 빈곤기에는 농부들의 유동성 지능검사 점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탕수수 추수대금이 입금되어서 걱정이 덜어지고 난 후에는 지능검사 점수가 다시 회복되었다. 놀라운 것은 수면 연구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 걱정 때문에 발생하는 지능검사 점수 감소의 정도는 하룻밤 수면을 박탈했을 때와 맞먹는 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밤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과 유사한 정도의 크기로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경제적 빈곤이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나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면, 더구나 나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에 고민과 갈등, 죄책감이 수반되지 않는다. 인간이 인간을 향해 저질렀던 수많은 폭력은 바로 상대를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개 땡땡, 개만도 못한 놈이라는 욕은 상대가 인간이 아닌 존재 또는 동물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인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규모의 학살은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인간 이하의 존재로 보이기 시작할 때 이루어진다.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인간이 인간에게 자행하는 수많은 학살은 무차별적이다. 어린아이조차도 학살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놈들은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살짜리 여자아이가 유치원 원장에게 말한다. 그 선생님의 고추를 봤다고. 다른 아이들도 이 남자 유치원 교사의 집에 있는 지하실에 갔었다고 이야기한다. 아이들은 지하실의 벽지와 소파 색깔까지 기억하고 있다. 원생 전체를 조사해보니 최근 들어 악몽을 꾸거나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여럿 나왔다. 성추행당한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다. 이 남자 교사가 성추행범일 가능성은 100%에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그는 결백하다고 주장한다. 덴마크의 토마스 빈터베르그 감독이 연출한 더 헌트의 루카스가 바로 그 남자 교사다. 이 영화는 전형성에 근거한 판단이 얼마나 틀리기 쉬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휴리스틱은 타당성과는 무관하게 사람들이 일상에서 간편하게 사용하는 추론 전략이다. 즉, 루카스의 이야기가 성추행범의 전형적인 모습과 닮아 있다면 그가 성추행범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추론 전략의 문제는 다른 중요한 정보를 무시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루카스의 집에는 지하실이 없었다. 지하실은 아이들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곳이었다. 우리의 기억은 다양한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하다. 그런데 사건에 대한 기억만큼 중요한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그 기억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억이다. 직접 봐서 알게 된 것인지 아니면 누구한테 들어서 알게 된 것인지 이를 출처 기억이라고 한다. 사건에 대한 기억을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획득했는지에 대한 기억, 즉 기억의 원천에 대한 기억이다. 흥미로운 점은 출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 쉽게 상실되고
조작되기도 쉽다는 점이다. 루카스 선생님 집의 지하실에 대한 기억은 아이들이 직접 지하실에 가봤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성추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어른들이 아이에게 던진 질문을 통해서 획득된 것이었다. 성추행을 확신하고 물어보는 어른들의 질문. 예를 들어, 혹시 루카스 선생님이 어두운 곳으로 너를 데려가지 않았니? 지하실 같은 곳 말이야. 이러한 질문이 존재하지 않았던 기억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었던 것이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이들은 지하실에 대한 기억이 직접 가봐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조사관이 한 질문을 통해서 생긴 것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일은 실제로 성인에게도 쉽게 일어난다. 시간 간격을 두고 질문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마침내 내가 직접 보지 않았다면 이 정도로 선명하게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본 적이 없음에도 직접 봤다고 스스로 믿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어른들이 루카스의 지하실에 갔다는 아이들의 이야기에만 주목하고 실제로 그 집에 지하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점이다. 이는 어른들이 루카스가 성추행범일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설을 지지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자신의 가설을 반박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처음 설정한 가설에 대한 확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게 된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루카스 선생님의 고초를 받다던 클라라의 이야기도 실제로 거짓말이었다. 사실 클라라는 루카스 선생님을 이성으로 좋아했다. 하지만 루카스 선생님은 그런 클라라의 마음을 알아채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루카스 선생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클라라가 충동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클라라는 자신의 거짓말이 불러온 결과를 직감하고 어른들에게 고백한다. 자신이 바보 같은 말을 했는데 이제는 다른 애들까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고. 놀라운 사실은 클라라의 진실한 고백을 어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판단에 대한 확신은 점점 더 강화된다. 루카스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풀려난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들의 확신은 루카스라는 한 선량한 시민의 삶을 사냥감으로 삼는다. 그것은 바로 순박하기 짝이 없는 마을 사람들의 잘못된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인생에서 단순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큼 매력적인 일도 없다.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평온을 찾는다. 문제는 확신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 사회가 공유하는 잘못된 확신이 누군가를 사냥감으로 지목했을 때 사냥감은 죽음의 언저리까지 내몰리기도 한다.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확신을 의심해보는 것일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됐다. 패스트푸드 매장의 매니저 산드라는 데니얼스라고 자신을 소개한 경찰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경찰은 매장 직원이 손님의 돈을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다. 매장 직원 중에 금발이 있지 않느냐고. 마침 매장에는 금발의 베키가 주문을 받고 있었다. 베키는 성실하게 일했던 18살의 소녀다. 산드라는 베키를 작은 창고 방으로 데려간다. 전화기 너머의 경찰은 산드라에게
당장 베키의 몸을 수색하라고 명령한다. 경찰은 베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소리친다. 경찰에 체포되어서 유치장에 갇힌 상태에서 조사를 받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몸 수색을 받든지. 둘은 전화기를 통해 전달되는 경찰관 데니얼스의 명령에 복종하기 시작한다. 데니얼스의 요구에 따라 산드라는 베키가 옷을 모두 벗도록 만든다. 베키가 돈을 훔쳤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찰의 요구사항은 점점 커져만 갔다. 베키를 감시하는 사람을 남자로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산드라는 자신의 약혼자 벤을 부른다. 데니얼스는 벤에게 상상을 초월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한다. 베키의 앞치마를 벗게 만들고 나체 상태에서 팔 벌려 뛰기를 하라고 지시한다. 몸에 숨겼을 동전이 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벤도 처음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머뭇거린다. 하지만 그는 결국 경찰의 명령에 복종하기 시작한다. 경찰은 벤에게 베키의 엉덩이를 소리가 나도록 손바닥으로 때리라고 명령하기까지 한다.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은 결국 성폭행으로까지 이어지고 만다. 크레이그 조벨 감독의 컴플라이언스는 미국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다. 산드라와 벤은 경찰이 지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에 복종해서 어린 소녀에게 성적 폭력을 가했고 베키는 부당한 폭력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명령에 복종한 사람들이 산드라와 벤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미국 32개 주에 있는 70개 레스토랑에 이런 전화가 걸려왔고 그곳의 매니저들도 전화 속 가짜 경찰의 명령에 복종했다. 가짜 경찰 데니얼스는 체계적으로 상대를 복종시킨다. 황당한 명령에 상대가 머뭇거리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한다. 하나는 자신의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다. 피해자들은 둘 중 지금 당장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한 것을 선택한다. 일단 명령에 복종하기 시작하면 가짜 경찰은 점점 명령의 강도를 높여간다. 가짜 경찰은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당신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한다. 행위의 결과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수록 사람들은 잔인한 행위도 큰 죄책감 없이 하는 경향이 있다. 보이스 강간 사건의 실제 피해자는 심리치료 과정에서 자신이 끝까지 저항하지 못하고 명령에 복종한 이유를 자신이 살아오면서 늘 했던 경험 때문이라고 답했다. 어른들로부터 말 잘 듣는 아이가 착한 아이라고 들으며 자랐던 경험이 자신에 대한 폭력을 스스로 수용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조금씩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본성에 가깝다. 문제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데 있다. 착한 사람은 말을 잘 듣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비합리적인 요구도 당당하게 거절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복종의 습관이 길러지고 거절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제는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명령도 거절하기 힘들어진다. 진행자가 묻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만 달러 이상을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나 상속세를 내야만 하는데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문제가 있다고 손을 든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 실제로 상속세 부과에 불만이 있는 미국인들은 소수다. 대부분의 사람은 $200만 유산으로 물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진행자가 다시 묻는다. 여러분 중에 사망세를 내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제 단 1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답한다. 사실 상속세와 사망세는 동일한 개념이다. 이름만 다를 뿐 실제로 똑같다. 문제는 명칭이 바뀌면 사람들이 보는 방식이 180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상속세 폐지를 추진한 공화당 쪽에서 상속세를 사망세로 지칭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전역에 사망세 반대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다. 정치는 사람들에게 미끼를 던진다. 사람들의 마음을 낚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언제 어떤 미끼를 어떤 식으로 던져야 사람들이 그 미끼를 물지 고민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진짜보다 더 매력적인 미끼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는 프레임이라는 미끼다. 동일한 대상이나 내용임에도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그 대상이나 내용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어떤 프레임, 즉 어떤 준거 틀로 세상을 보게 만드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은 달라진다. 상속세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이 세금은 재화를 공짜로 획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처럼 보인다.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에게 방점이 찍힌다. 반면 사망세라는 프레임으로 보면 이 세금은 사망했으니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인상을 준다. 죽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모든 프레임이 나쁜 것은 아니다. 프레임은 설득의 기술이기도 하고 가치관과 비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봐야 할지 간단하게 정리해준다. 정치는 사람들에게 프레임을 던지는 행위다. 독재는 단 하나의 프레임을 던져주고 그것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반면 민주주의는 다양한 프레임과의 만남을 허락한다. 결국 어떤 프레임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다. 최소한 가짜 미끼를 물지는 말아야 한다. 하지만 매혹적인 미끼가 많을수록 선택은 어려워진다. 구성원 개개인이 가짜 미끼를 가려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회에서 정치가 발전하기는 어렵다. 민주주의는 혼자 알아서 잘 크는 나무가 아니다. 까다롭고 끈질긴 시민이라는 밑거름이 없는 곳에서 민주주의는 자라지 못한다. 행크는 헌병대 수사대 출신으로 두 아들의 아버지다. 전역한 지 오래됐지만 군인 정신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다. 스스로의 삶에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고 애국심도 여전하다. 그는 군과 전우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군대에 가서 전우들과 함께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사내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아내가 극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모두 군에 입대시켰다. 하지만 공수부대에 입대했던 큰아들 데이빗은 10년 전 헬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작은 아들 마이크는 보병으로 이라크전에 파병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나흘 전에 마이크가 미국으로 복귀했는데 부대에서 이탈했다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부대 근처의 공터에서 아들의 시신이 발견된다. 시신은 토막나고 불에 태워진 상태였다. 토막난 시신은 짐승들의 먹이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아들은 전우들에게 살해당한 것이었다. 살해에 특별한 동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부대 밖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한 명이 마이크를 찌른 것이다. 누군가는 시체를 토막내서 태우자고 했다. 시체를 묻어버리려고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배가 고파서였다. 그래서 전우의 시신을 그냥 공터에 버려뒀다. 이들은 살인과 죽음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였던 것이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폴 헤기스 감독의 엘라의 계곡은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버지 행크의 귓가에는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가 계속 맴돈다. 아들은 울고 있었다. 소년을 장갑차로 쳐서 죽인 후에 전화한 것이었다. 마이크는 울먹이며 말한다. 제발 여기에서 꺼내달라고. 행크는 그냥 겁이 나서 그런 거라고 아들을 위로한다. 굳은 마음으로 시련에 맞서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맛있게 먹은 음식은 다른 사람도 맛있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다른 사람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런 추론은 얼추 맞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비슷하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서로 다르기도 하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상대가 동일한 사건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차이를 공감 격차라고 한다. 행크도 아들의 군대 생활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멘토들의 격려는 힘을 준다. 하지만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격려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참고 견디고 노력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목숨을 살려야 할 때가 있는 것이다. 우정과 사랑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연애 상담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이다. 물론 정답은 없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시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요즘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우정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1988년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정환과 태기처럼 친구는 공동체를 상징한다. 뜨겁게 사랑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함께 해야 할 존재다. 공동체의 행복이 곧 개인의 행복이라는 생각이 자신의 개인적 감정보다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마음을 먼저 고려하게 만드는 것이다. 반면 이성에 대한 사랑은 개인을 상징한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충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성에게로 직진할 수 있다. 친구보다 이성을 선택하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다면 그것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더 소중하게 여겨서다. 드라마 응팔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비해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보류하는 것보다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는 공간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문제는 하나의 가치가 다른 하나를 집어삼켰을 때다. 공동체만 존재하고 개인은 보이지 않는 사회는 개인의 감정을 억압하고 자유를 속박하기 쉽다. 개인만 있고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 사람은 목적이 되지 못한다. 돈과 경쟁의 가치만이 높게 평가된다. 실제로 우리는 거의 매일 이 두 단어와 함께 살아간다. 사실 돈과 경쟁은 나쁜 것이 아니다. 돈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우리는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문제는 돈과 경쟁의 가치가 다른 가치들을 모두 무력화시켰을 때다. 돈에 관한 생각은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키고 사람을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미국 UCLA의 사회심리학자 유진 카루소 등의 연구에 따르면 돈에 대한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되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사회적 불평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되는 사회에서 인간은 친밀감을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쟁도 마찬가지다. 다만 경쟁은 보다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망가뜨릴 뿐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아론 케이와 리 로스의 연구에서는 경쟁에 대한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되면 사람들은 상대를 믿지 않고 다른 사람도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됨을 보여준다. 경쟁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불신은 사람들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상호작용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적대감은 쉽게 상대방에 대한 공격 행동으로 이어진다. 행복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는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는 사실이다.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가 행복을 만드는 핵심 요소인 것이다. 하지만 돈은 고립을 유도하고 경쟁은 불신을 야기한다. 돈이 많은 사람이 쓸쓸하고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초조한 이유다. 돈과 경쟁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는 행복과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구성원들이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고립된 개인들이 서로를 불신하며 사는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신뢰 속에서 행복하고 다양한 인간관계가 지속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응팔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은 1988년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사는 5 친구와 가족의 이야기에 열광했다. 그 이유는 응팔이 돈과 경쟁이 공동체와 사람의 가치를 집어삼키지 못했던 시절의 추억을 되살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동체의 따뜻함에 이렇게 열광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너무 차갑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람의 얼굴을 통해 그 사람의 성품과 운명을 예측하는 관상. 내경은 조선 최고의 관상가다. 얼굴만 보고도 부정축제를 일삼는 관리를 가려내고 누가 살인을 저지른 범인인지도 바로 찾아낸다. 그는 관상을 통해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의 숨겨진 모습을 보고 미래의 운명도 정확하게 예측한다. 한재림 감독의 관상에서 얼굴은 한 사람의 운명에 대한 설계도와 같다. 얼굴에 정보가 담겨 있다는 기본 가정은 틀린 것이 아니다. 얼굴은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건강 상태는 얼굴에 쉽게 드러난다.
진화 심리학은 남성들이 건강한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생식 능력의 절정기에 있는 여성의 외모를 아름다운 것으로 지각하도록 진화했다고 가정한다. 생식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다. 에스트로겐은 건강한 난소를 가지고 있을 때 충분히 원활히 생산된다. 혈액 검사를 하지 않고 에스트로겐 분비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혈액 검사보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얼굴을 보면 된다. 에스트로겐은 뼈의 성장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에스트로겐이 높은 수준으로 분비되면 눈썹뼈의 발달이 억제되어서 눈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게 된다. 그리고 눈썹이 가늘어진다. 턱뼈의 성장을 억제해서 턱의 크기가 작아진다. 입술에는 지방이 축적되고 그 결과 입술이 도톰해진다. 앵두 같은 입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깔끔하고 촉촉한 피부를 갖게 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스럽고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얼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남성들이 매력을 느끼는 얼굴의 특징이기도 하다. 남성만 여성의 얼굴을 보는 것은 아니다. 여성도 남성의 얼굴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아낸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뼈의 성장을 촉진한다.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높게 유지되면 턱뼈가 발달해서 각진 턱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흔히 남성적인 턱이라고 말하는 턱을 갖게 된다. 풍부한 테스토스테론은 눈썹뼈를 성장시켜 눈썹뼈가 두드러지게 만들고 눈썹에는 숱이 많아진다. 흥미로운 것은 남성들이 여성성의 상징인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높은 여성의 얼굴을 선호하는 반면 여성들은 남성성의 상징인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높은 남성의 얼굴에 대한 선호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사실이다. 테스토스테론은 지배력, 자신감, 공격성 등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다. 실제로 여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이 풍부하다는 것을 신호하는 남성적 얼굴의 소유자들이 지배적이고 인정머리 없고 협동심이 부족하고 정직하지 못한 성격일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남자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맡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사회학자 앨런 부스와 조지아 주립대학교의 사회학자 제임스 데브스 주니어가 약 4,5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이 풍부하게 분비되는 남성들은 결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경우에도 외도와 폭력, 그리고 아내와의 상호작용 문제 때문에 이혼 가능성이 높았다. 진화 심리학자인 이안 펜톤 보크 등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동일한 남성의 얼굴을 몰핀 기법을 이용해 남성적인 얼굴로 변화시키거나 여성적인 얼굴로 변화시켰다. 결과에 따르면 여성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남성적인 얼굴보다는 여성적인 얼굴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진화는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신호하는 얼굴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이다. 하지만 여성 참가자들이 생리적으로 임신 확률이 높아진 주기에는 남성적인 얼굴을 한 남성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화는 우리에게 임신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면역력이 우수한 유전자 확보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명령한 것이다. 진화는 면역력이 우수한 유전자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당신의 마음에 영화를 처방해 드립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